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 어제 보내드린 추석 특집 방송 제1부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 어제 방송에 이어서 2부를 보내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는 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네. 한 말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중학교를 안 가신 거예요? 못 가신 거예요? 아, 못 갔지요. 중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성남에도 중학교, 아니, 제가 특별히 뛰어났다든지, 요새 홈스쿨, 뭐, 우찌저찌 해가지고, 전두환 쿠데타 덕에,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가지고 교복을 맞췄어요. 대학생 교복 있잖아요. 그거 다 안 입잖아요. 교복을 제가 맞췄습니다. 교복을 맞춰가지고 입학식을 갔어. 원래 입학식 잘 안 가잖아요. 금단추 이렇게 달려있는 교복을 맞췄다 이거죠. 교복에 사각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무도 안 입었어요. 아무도 안 입지. 네. 전교생이 혼자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 교복을 맞춰서 입고 교모를 쓰고 대학 입학식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있죠. 그 어머니하고 같이 찍은 거 있고 한데 제가 교복이 한이 맺혀서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 우리 온 식구는 다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단칸방 지하 반지하 단칸방에 이제 9식구 살면서 다 전원이 공장을 다니거나 또 우리 여동생은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화장실 앞에서 소변은 10원, 대변은 20원 그거 했으니까 저는 공장을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정말 부러운 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 학교로 교복을 입고 가는 길을 저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그 열등감, 그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고 참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장을 다니면서 되게 교복이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가가지고 한을 푼 거죠. 아무도 입지 않는 교복을 내가. 꽤 비싸더라고요. 예, 비싸죠. 그거 맞춰서. 그때 말로 모직으로 맞춰야 했기 때문에 비싸죠. 교복까지 맞춰서 모자까지 쓰고 제가 아무도 하지 않는 행동을 제가 입학식에 가서 사진 찍고 참석했죠. 근데 의외로 저 같은 인간이 몇 명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만 아니었어. 검정고시로 오신 분들. 검정고 씨도 있고 어디 시골에 있다 오는. 근데 모르고 하는 친구들 좀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교복을 하니까 대학도 교복을 하나 보다 이런 바보들이 좀 있더라고. 그 바보들하고 저처럼 원한 서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못 다니시고 검정고시는 그럼 언제쯤부터 하신 거예요? 검정고시는 76년에 제가 졸업하고 78년 8월에 중학교 과정을 마쳤으니까. 비교적 바로 하신 거네요. 네네. 바로 했고 80년 4월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두환 쿠데타 덕분에라고 표현하셨는데 학교는 중앙대학교를 가신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그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잘 이해 못해서. 새마을 장학금 받으셨나요? 새마을 장학금이 아니고 제가 그걸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내가 만든 말이니까 당연히 모르겠지. 전두환이 장학금을 줬을 리는 없을 거고. 저는 전두환 덕에 인생을 2번 바꾼 사람인데 첫 번째는 이 전두환이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본고사 폐지예요. 맞아요. 본고사 폐지했죠. 폐지를 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연필 굴리고 객관식 문제 맞히는데 도사인 사람들은 유리하잖아요. 아, 그렇네. 유리하고 본고사 있으면 좋은 대학 못 가죠. 그리고 본고사를 폐지하니까 각 대학들 중에 사립 대학들이 81학번부터 희한한 장학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국의 학생도 시험생이 그때 65만 명 있는데 5,000등 이상은 등록금 면제하고 얼마 주고. 그거 있었어요. 학력고사 그 처음이니까 1학번부터 생겼는데 예를 들어 인문계 1,500등 이상은 등록금 면제하고 20만 원.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시험 기사를. 그래서 어디서 봤어. 그걸 보고 이야, 돈 받고 대학 가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느껴졌다. 제가 좀 무모한 데가 있거든요. 그 맹랑한 꿈을 가진 거죠.
내 월급의 몇 배에 해당되는 매월 생활비도 지원해 주고 등록금은 면제하고 생활비는 주고 생활비도 주고 매월 그것도 월급의 몇 배가 되는 생활비를 주는. 야 이거 잘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공부했죠. 잔인할 정도로 공부해서 결국 82학번으로 제 나이에 대학을 갔고 흔히 말하는 뭐 이런 말 표를 쓰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다. 그렇죠. 82년도에 들어갔고 딱 제 나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시겠네요.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 중앙대학에 이제 그렇죠. 그 중앙대학교 생활비를 받고 할 정도였으면 좋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생활비 제일 많이 주는 대학을 간 거예요.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죠.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단기간이네요. 그렇죠. 공장도 다니고. 딱 중학교 검정고시도 3년, 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자기 나이에 들어가셨다니까. 나이 그 인생의 경험을 뛰어난 청년이었네요. 그런데요, 이장희 시장님. 좀 독하죠, 제가. 이장희 시장님.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고향이 이제 안동, 예안, 삼계, 네. 뭐 이런 어디 뭐 쪽인데,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호남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굳이 영호남 제가 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정치적이 워낙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지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끌어온 것은 호남이잖아요. 네. 제가 전두환 얘기 하다 말았는데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네. 이게 제가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이 본고사 폐지하고 학력고사 도입하면서 거기서 생긴 장학제도 덕에 제가 대학을 가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전두환 때문에 혜택을 하여튼 받으신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근데 전두환 때문에 제가 공장 노동자에서 그가 만든 이상한 회오리 때문에 제가 대학생이 됐죠. 가서 뭐 법대가 커트라인 제일 높으니까 아까워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아서 거기 간 거예요. 법대를 간 거죠. 왜냐면 이게 학교는 제일 돈 많이 주는 데를 골랐는데 그것도 학점 제한 없이 계속 그때 당시 한양대는 학점 제한을 하더라고요. 금액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원래 제가 대학 갈 때는 드디어 내가 대학교를 갔다. 월급까지 받는다. 내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래 마음먹한 거예요. 그래서 학점 제한도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주는 중앙대를 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법대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전혀 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장하고는 다르겠죠. 그 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누군가한테 속아서 내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사는 걸 알았어요. 그걸 발견했다. 그걸 발견했다.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그 당시 광주 사태. 광주 사태. 지금 당연히 광주 사태, 광주 폭도들이 나라를 엎으려고 북한군하고 손잡고 달려들다가 총 맞아 죽은 사건으로 알았죠. 일배. 뭐 일배. 그때 당시에는 요즘 말로 하면 일배인데 그 대학을 저도 이제 그들을 비난하고. 더군다나 제가 경상도 우월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하잘것없는 공장 노동자. 중학교도 못 가면서 우월주의가. 그러면서도 뭐 전라도 저것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대학을 가서 완전히 깨진 거예요. 역전돼 버린 거죠. 첫 번째는 그게 폭도가 아니고 그 소수의 군사 독재 세력들한테 희생당한 억울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또다시 국민의 이름으로 이 두 번째 죽이고 있는 걸 내가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미안하고 가해자로 같은 심정. 가해자가 됐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2차 가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경상도 우월주의적인 사고에다가 그 폭도도 죽여야 된다라고 내가 2년 동안 최소한 그들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같이 가해하고 있었는데 2차 가해에 동참했죠. 그게 반성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전혀 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의 개가 되는 건 순식간이다. 한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살아왔던 그 공장, 제가 좀 산재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뭐 보상도 못 받았고 뭐 월급 떼어먹고 도망가도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온 가족이 다 또 지금도 여전히 그때 당시 우리 가족 가까운 친지들 다 그렇게 험한 삶을 사는데 이 험한 삶이 그들의 무능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소위 이제 의식화가 된 거죠. 정상적 사고를. 그렇지. 그게 전두환 쿠데타가 나한테 준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네, 생긴 네. 그 미안함.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뭔가 교정해야 된다. 정상적 사회를 만들어서 나는 탈출했지만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데 기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게 하는 게 전두환이었으니까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으니까 전두환은 나를 2번 삶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자, 대학교 2학년 때 가서 갑자기 세상하고 확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식의 균열도 있고 바닥도 치고 네. 그래서 기쁜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러지만 집안의 기대를 받았던 청년 이재명이 장학금 받고 중앙대 간 데모를 시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데모는 안 했어요. 데모는 저는 행동대장급 정도까지만 했어요. 그런 걸 데모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은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 당시에 저는 학교에 이제 소위 이제 언더서클 되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저를 주요 타켓으로서 작업하는 부류가 있었죠. 네. 저 쟤는 데려오면 소질이 딱인데. 딱인데. 출신 성분을 보건데 하는 짓거리를 보건데. 네. 그래서 저한테 소위 그 당시에 그 운동하던 친구, 선배 이런 분들이 저를 많이 이제 그 영입하려고. 그래서 4학년 때 데모하다 잘리고 저 현장으로 보내려고 저를 작업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역할을 아니다. 시기에 따라서 역할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다른 영역에서 내 역할을 하겠다. 그 해서 제가 그건 이제 거절하고 행동 대원으로 주로 놀다가 제가 그 약속을 지켰죠. 그 약속, 일했던 친구가 지금도 저하고 같이 일합니다. 그때 했던 약속. 그래서 제가 판검사 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소위 인권 변호사 옆에서 현장에서 노동운동하고 있던 친구를 다시 또 재결합해서 제가 같이 일하고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수원 마치고 개업을 바로 하신 거죠? 그렇죠. 27살인가 6살인가 개업했었죠. 그거를 성남에서 하신 건가요? 사법연수원에도 역시 저를 이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영입하려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랬겠죠. 네. 거기도 이제 운동 그룹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로펌들에서도 오라고 그랬을 텐데. 그때 그래서 제가 거기는 응했죠. 응해서 공부도 좀 같이 하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비밀 그 서클 활동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결정한 게 있어요. 같이. 발령받지 않는다. 임용하지 않는다. 임용받지 않는다. 저 권력이 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으로 간다. 두 번째 주황이 아니라 지역으로 간다. 네. 그 결의를 한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때 아직은 뭐 지역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논의되기 전 단계였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했죠. 상층의 변화라고 하는 게 사상 누각이다. 기초 뭐 토대를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 곳 하나씩 맡자. 꼭 결의한 거예요. 결의해서 각 지역을 하나씩 맡았죠. 근데 그게 실행이 됩니까 약속이? 연수원 때 약속이? 저는 지키고 있어요. 다른 얘기 하시긴 좀 그렇고 저는 지키고 있어요. 아니 쉽지 않은 약속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적 기반도 있어야 되고 관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명. 다만 얼마나 더 판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이런 뭐 분들이 6개월이나 1년만 하고 나와서도 먹고 사는 지장이 그렇죠. 없는데 뭐 이른바 전관 예우를 받는 주변에서 분들 그렇게 권하잖아요. 야, 알았으니까 딱 1년만 갔다 와. 많이 했죠. 우리 사법연수원 담당 교수가 저 때문에 울었으니까. 이 새끼 너 왜 그러냐. 판사하지. 그분 검사하라고. 검사하라고. 그러니까. 넌 딱 타고난 특수고 검사다. 제가 그 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한번 최강이었을 거예요. 공안검사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잘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뭘 하더라도 결판을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추석 귀향길을 기양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다. 아니 전관 이재명 우리 편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거 하고 첫 번째 서민 편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전관 예우를 받는 출신의 정치인들과 애초부터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서 임용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 인권 변호사 출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걸어가는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일하다 보니까 법조인들 많이 보는데 실제로요 한 100분의 1 아니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는 정말
성적도 되고 잘 없죠. 예, 법원에 가서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이게 공부하는 게 최적화된 친구들이 있어요. 연수원에서 두각 보이고 이 시장님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교수님이 울었다면 정말 애정도 있고 잘할 것 같고 사심 없이 그냥 내가 아끼는 후배고 제자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 안 하는 게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아, 그렇죠. 하고 싶었어. 맞아요. 하고 싶어서. 완전히 새로운 문법이거든요. 네. 이게 뭐 보장도 없는 거고,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제가 보기 그때 당시 이제 87년, 88년을 사법연수원다 했으니까 격변기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도 있었겠는데 막상 마지막 최종 선택할 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후회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 아니, 그렇죠. 변호사 정상적이죠. 개업한 다음에 내가 연수원 출신 변호사라는 이런 그 폄하 발언 들으면서 아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막 무시하고 그런데 정말 그걸 벗어나는데 한 6, 7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6, 7년 걸리는군요. 왜냐면 저 학대를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했지 뭐 돈벌이도 안 되고 그렇죠. 돈벌이 안 되고 사람도 안 찾아오고 역할도 제한되고 법정 가도 뭐 인정도 이렇게 안 해주고 쳐다보고 6개월이나 진짜 누구부터 1년만 하고 나왔으면 정관 예고하면서 생맥주 값은 걱정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생맥주 값을 외상하고 다녔거든요. 그 사무실 월세 못 내고 네. 그러니까 요 개업 근래 어떤 변호사가 그래가지고 국민선거 모으고 뭐 그러고 있더구만요. 개업을 성남에서 네, 일부러. 저는 성남으로 근데 그때 결의한 분 중 몇 분이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각 지역으로 다 갔고 그 중에 뭐 정성욱 국회의원 같은 분들도 그런 분이세요. 아, 그래요. 그러다 이제 국회의원으로 동기시군 연수원. 네, 문병호, 뭐 최원식 국회의원 이분들도 그 멤버 중에 하나죠. 아, 동기에 그분들도요? 네, 그 각 지역에 자리 잡은 분들이. 나이는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 뭐 두세 살 많죠. 나이하고 상관없죠. 원래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병호 전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거기는 7, 8학번 아니신가? 학번으로 치면? 그럴 겁니다. 예. 서로 그건 일부러 부평이라고 하는 데가. 네. 그러니까 거기는 법원도 없고 뭐 장사하기도 도움 안 되는. 나름 지역들을 하나씩 골랐고요. 그런 결의를 서로 지킨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혼자 있으면 사실 못했을 텐데 이제 그때 저한테 용기를 준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아. 우리가 제일 걱정이 네. 야 이거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그때 노무현 변호사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노동법 학회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그때 연수원 안에 강연 초청 강사로 오셨었죠. 아, 거기를 이제 연수원에서 하고 있을 때 강사 네, 하러 갔는데. 뭐 그다음에 노동법 학회 출신이 많습니다. 많아요. 문제적 변호사들. 그렇지 맞아요. 다 글로 모였으니까. 아, 그런데 저희가 일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아니 강연 오셨는데 강연 그 오는데. 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걱정 말아요. 그때 당시로.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판사 1년인가 하다가 나와서 뭐 조세 뭐 이런 거 돈 되는 거 하다가 또 부민 그렇죠. 뭐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변론하면서 또 바뀌어서 불임 사건 바뀌어서 나중에는 그냥 그 길로 쭉 갔는데도 목사한테 지장이 없었잖아요. 뭐 지장이 있었죠. 구속이 돼서 그렇지. 아니 뭐 하여튼 하여튼 뭐 그랬어. 아니 뭐 보통 사람보다는 그래도 여유 있게 그러니까 생맥주값 걱정은 안 했죠. 네. 저는 생맥주가 걱정했는데 나중에 그렇더라도 굶지는 않았지. 요즘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2년은 오래되었군요. 그 2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분을 보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도 바로 나가서 좀 험하게 변호사 생활했죠. 알겠습니다. 현장적으로. 예. 이제 우리 이재명 씨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김대중 노무현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뭐 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시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역사에 첫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사람이에요. 권력 교체. 지금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한반도에 무력을 동반하지 않고 권력을 교체한 얘기가 처음이에요. 역사상 한반도 전체에서 역사상 맨날 전쟁을 했지 언제 이렇게 평화적으로 권력을 바꿔봤냐고요. 제가 보기 처음이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 바꿨던 게 대단한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그렇죠. 대단하고 평생을 투자했고요.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그렇죠.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투자했죠. 투자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한번 가능하다. 아하. 전에는 사실은 가능하다고 다들 믿지 않았잖아요. 저 거대한 기득권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깨냐. 우리가 하긴 한다마는 하긴 하지만 노력을 한다만 이런데 이 패배의식 열패감들이 있었는데 그 열패감을 깼죠. 그래서 가능하다. 보여줬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길이 나죠. 이분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분이죠. 그러니까 함께 국민들이 내 손으로 만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평생의 이 투쟁을 통해서 끌어간 그 국민들을 이끌어갔다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국민들하고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분이죠. 저는 뭐 에너지를 만드는 개인적으로 어떤 유사성이 좀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두 분하고? 두 훌륭한 분한테 저를 뭐 비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야당으로서 내지는 약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혹은 민주 세력으로서 대통령이 되는 자격의 어떤 성격 같은 걸 두 분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한 분은 평생을 투자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학력 불문이고 그렇죠. 공부했고 준비했고. 공부했고 학력이 이분은 중학교 졸업자세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이 상고 졸업생인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요즘 말로 하면 고졸이죠. 요졸이죠. 그리고 두 분 다 사실 별로 출신 기반이 별거 없죠. 집안이 부자였거나 많이 무시했죠. 무시당했죠. 실제로 그렇고. 그 집안 그 가난하게 성장했다는 것 때문에 빨갱이라는 것들 뒤집어 쓴 것도 그렇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그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두 분하고 굉장히 어느 분은 닮은 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이쪽 세력에서는 경기 서울대 나온 사람은 민주당이나 혹은 야당 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 그룹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두 분이 대통령 되는 거 보면서 이쪽은 이게 뭔가 좀 다른 데가 있구나. 그러니까 대중들이 자기를 투사하기에 적당한 인물을 여기서 선택하는구나.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 생각하면 그래도 내 억울함 알아줄 것 같아. 노무현 생각하면 더 알아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이 봐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그런 거를 그 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토리라고 하죠. 그 너무 이렇게 딱 규격화된 제품을 보면 꼭 자기 것 같지 않고 남의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약간 망가지고 좀 부족한 듯하면서도 뭐 내 것 같은 느낌. 좋아도 내 거는 아니다. 내 건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남의 사무. 우리 회사 한 건 다른데. 예를 들면 엘리트로 기득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중들이 볼 때 정말 나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자수성가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내 삶 같고 또 우리 자기들의 다음 세대들한테도 뭔가 희망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미 다른 세상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동질감 이런 동질감들이 없으면 폭발력을 갖기 어렵겠죠.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두 분도 그렇게 살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운명이 그렇게 된 거죠. 대학을 안 가고 싶었겠어요, 두 분이라고요. 대학을 못 간 거죠. 그런 운명이 있는 거죠. 이재명이 중학교 안 가고 싶었겠어요. 못 간 거지. 지금은 보니까 그게 큰 재산이 됐어요. 살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두 번씩이나 죽으려고 했으니까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늘 그래서 이제 대학을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평생 지적받고 살았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열등감을 벗어나는데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40대가 좀 넘어서 40대 한 중반쯤 돼서야 비로소 그런 학력이라든지 공장 출신 뭐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열등감을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 질문을 근데 호남 분들이 왜 굳이 말하면 한국 정치 지형이 주로 영남 출신은 영남 사람을 좋아하고 호남 출신은 이렇게 좀 분할이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왜 호남 사람들이 주로 지지를 많이 하시죠? 호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그 핵심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없다. 저는 그 말 전적으로 동의해요. 실제로 뭐 야권 세력의 수도권의 야권 세력들 사실 뿌리를 좀 조금만 파보면 사실 호남에 다 있거든요. 이게 호남 정신, 광주 정신 이렇게 불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호남의 집단 지성이 갖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봐요. 이기적이지 않다. 대한민국을 좀 정상화할 수 있다면 호남이 아니어도 좋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호남이 가진 그 억울한 한계성 확장되지 못하는 호남의 이름으로는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 천형 같은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그 대단한 집단 지성. 이런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일 때 제일 격렬하게 지지한 쪽이 그렇죠. 호남이잖아요. 그거는 출신 지역이 오히려 자신들의 그 한계를 메우고 확장시켜서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기회로 받아들인 거죠. 오히려 영남이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 그렇죠. 그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황송하게도 일부겠지만 아직은 일부겠지만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겠냐 저는 생각하죠. 좀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40대가 되어서야 그 콤플렉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 좀 하여튼. 근데 사법시험도 합격했고 연수원 마치고 법원이나 검찰 갈 정도의 성적도 됐는데 안 갔고 못 간 게 아니라 그다음 노동법학회 정말 최초의 서클이었던 거 아니에요? 진보적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런 자부심으로 버틸 수 없었던 이런 학력주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우리 사회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묻는 사람들이 있나요? 중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저는 검정고시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아. 이런 거죠. 일상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오창희 선생님 잠깐만 이런 거죠. 그게 이른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집이 넉넉한데 홈스쿨링을 했으면 그 상처가 없죠. 그렇지. 똑같은 학교를 못 갔더라도 그건 안 간 거고 이건 못 간 거야. 이건 버림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40살이 넘어서 일어난 일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덴티티가 형성하는 과정. 10대라는 거지. 어릴 때 그 상처죠. 상처, 어마어마한 상처죠. 이 상처가 끊임없이 이제 내 내면에 남아 있었던 거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채용 시험 할 때 고졸 이하 채용하지 않으면 이 말이 써 있었거든요. 고졸 이하. 그러니까 마치 그 말은 불치의 병명 같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디 가면 써 있어서 구직 광고 안에 고졸 이하는 불가. 고졸 이하 불가. 그러니까 아니 생산직 뽑는데 고졸 이하 불가가 많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고졸이 아닌 사람이 그 말을 봤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죠. 한 사람에게 상처가 미친 영향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씨 같은 분인데 이분은 엄마 아버지의 상처 있죠? 속에서 그냥 거기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게 자식 죽은 엄마 아버지들한테 가서도 자기 부모 죽은 얘기만 하잖아요. 이거 되게 황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님의 그 상처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을 공격하거나 배제하거나 배타적인 게 아니라 약간 용비어천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나 같은 어려운 형편 그 자기 의지가 아니라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로 좀 이렇게 승화되고 있는 느낌이어서 아니 상처가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 재밌는 연구 대상인 것 같다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의 대중들이 정치인 김대중에게 느꼈던 동질감. 이 지금 오창희 선생님 말한 그 대목으로 저는 생각한 거고요. 정치인 노무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를 따진 게 아니라 그 결핍감, 그 컴플렉스를 가진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고통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깊은 트라우마이거나 혹은 컴플렉스이거나 혹은 상처이거나 혹은 멍해인데 사실 그걸 극복해낸 그 모습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 과거의 출발 현상이 나하고 다르지 않았던 사람. 거기서 난 강한 일체감을 느낀다 서 생각하는 작가님 이런 거 아닌가요? 노무현 후보 때 그 장인의 뭐 소위 네. 좌익정력이라고 공격했을 때 저는 노무현의 딱 한 장면만 얘기하면 그거밖에 네, 안 네. 떠오를 정도로 전 강렬했거든요. 마누라 버리란 말입니다. 마누라 버리란 말입니까? 네. 그래서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정말 진짜 인간의 말을 모처럼 보여준 것 같아요. 정치판에서. 그런 기대가 이재명 시장에 대한 뭐 6%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지지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군요, 사람들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교복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입혀준다. 나눠준다는 말이 잘못됐군요. 그러니까 그 입혀주겠다, 하나 무상으로 입혀주겠다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때 인간 이재명을 봤습니다. 이재명과 교복. 네, 왜냐면 교복 안 입어본 소년이 맞아요. 아버지가 그 대학 갈 때 입었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쑥스럽고 그래요. 교복 안 입어본 아버지가 딸에게 교복 입혀서 학교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예, 그거는 눈물 나는 얘기예요. 내가 나는 못 입었지만 너는 입었으면 좋겠다. 예, 그거는 복지라는 말로 말할 수 그 논리 말고 나의 결핍은 너에게는 전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인간학이지. 그건 복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을 우리 키웠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까 우리 오 국장님 말씀에 보통은 이제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 구렁텅이를 부정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보통은.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 구렁텅이에 대한 기억을 좀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 구렁텅이를 없애야지. 제가 이제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니까. 아니,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안 간 게 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좀 놀랍기도 해요. 지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중고등학교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다녔다면 뭐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병우. 깡패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런 폭력적인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한편 넉넉했으면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안 가졌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못 살아서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른바 뭐랄까 좀 부자인 사람들 혹은 벼슬이 높은 집안의 아들들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 말고 아버지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 자식들. 얘도 공통으로 느낀 건 굉장히 인간적이었다는 겁니다. 여유 있고. 예, 여유 있고. 왜냐하면 저처럼 목소리가 우선 크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젊잖아요. 왜냐하면 고통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 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는 지금은 결론이 하여튼 제가 선택했던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몇 년간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면 뭐 판검사 이제 그런 것들 또는 뭐 중고등학교 못 다닌 점 또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이 장애 때문에 사실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뭐 긴팔만 입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팔을 휜 걸 가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이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 이순신 장군이 나왔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대사가 정말 공감 가는 있어요. 이 크고 큰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딱 정말로 이제 제 느낌에 와닿는 얘기예요. 사실 이제 가장 나쁜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용기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건 한 가지에서 한 뿌리에서 자라는 두 가지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은 이제 헬조선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헬조선 아니라고 주장하던데. 하여튼 뭐 그분 생각이 있으니까. 나라를 폄훼하느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니까. 근데 젊은이들 중에 일부겠지만
자기가 어떤 상처가 있거나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뭐 대학이 서열화돼 있으니까 어디 못 가고 뭘 못 하고. 근데 이게 이를테면 여성 혐오, 이주민 혐오, 전라도 혐오 막 일베처럼 그리고 그 일베만이 아니라 일베가 약간 전면화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는 약자끼리 싸우고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도드라진 것 같아요. 요즘 좀 심화되고 예전보다 더. 보통 쓰는 말로 그게 각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절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이제 인간 이재명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좌절에서 자기 근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더 투사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좌절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부족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뭐 장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자기 존재의 근거도 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건 정말 살만하죠. 그게 희망의 근거죠. 네. 그렇죠. 그게 우리 조국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말이에요.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고통의 기지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름을 붙인다면 이재명의 전면화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면 제가 살아왔던 그 시기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젊은이들에게 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회가 열린 게 아니라요. 기회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아이들도 대학생들인데 이 보니까 답답해요. 저보다도 기회가 더 적어요. 제가 살아온 사람보다. 보통은 세대가 흘러가면 그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보통은 희망이나 꿈이나 기회나 잠재력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맛에 사는 건데. 아니 인류 역사는 그래 왔어요. 그래 왔는데 이게 어찌된 건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세계 또는 그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더 기회와 잠재력 가능성이 적은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지금 치명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런 사회를 바꾸는 게 우리의 몫이죠. 그 정치가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미래 때문에 출산율마저 1.1까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사회를 유지하려면 사실 2.1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에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정치의 본질적 역할이죠. 억강부약. 억강부약. 그러니까 강한 것은 누르고 그리고 약한 것을 부양하고 이렇게 세우는 약육강식의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서로 절제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걸 하기 위해 정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의 역할은 거기 충실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반대죠. 지금 보기에는 강자들을 부양하고 있어요.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서민 증세하고 대기업 재벌 감세해주고 독점하고 이러니까 다수 대중한테서는 기회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 말씀. 박근혜 정권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진단은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비정상이고 비상사태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아주 절박한 숙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시장님처럼 이제 50대 이를테면 뭐 그래도 예전엔 뭐 상처도 있었지만 지금 극복한 이런 세대 저희도 다 뭐 그 세대입니다만 이런 세대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아주 절박한 뭐 생존의 문제를 다투는 그런 과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 대선이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총선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분노를 대중들이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뭐 광화문 가서 데모하는 거 아니라 이제 내년 대선 때 한번 보자 이놈의 자식들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내년 대선 때 정치인 이재명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 대선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다르게 대한민국이 한 개의 선거구다. 그렇죠. 대한민국 한 개의 선거구고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올라간다. 지금은 사실 지금 대선 후보의 선호도 순서라고 하는 거는요. 인지도 순서거든요. 그렇죠. 인지도 순서고. 근데 이게 딱 장이 마련될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뭔가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기 좋은 사람을 고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상태에서 누구 할래 그러니까 이름 들어본 사람 누르는 이런 거지만 막상 정책이나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잖아요.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박근혜 정책이 모든 후보들의 정책을 다 뺏겨놔가지고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네. 제가 공약 고민 안 해요. 박근혜 정책 공약 뺏기면 그냥 간단하게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과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용기와 추진력이 있을까? 이거를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을만 할까? 믿을 수 있느냐? 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인지도 가지고 결판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 폭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내년 대선 국면에서 뭘 할지 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경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문제는 아직은 미정이고요.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고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준비는 철저히 하죠.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출마할 경우를 대비해서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 어떡합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최선의 대비는 해놓는다. 그리고 몇 달 사이에도 이게 천지가 정말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5천만을 하나의 선곡으로 둔 이거는요 순식간에 뒤집힐 수도 있어요. 뭐 대중이란 강물이 시냇물은 통제 가능해요. 시냇물은 졸졸졸하고 막으면 옆으로 가고 하는데 이 시냇물이 모이고 강이 되고 큰 경류가 되면 통제 불능입니다. 그게 바로 민심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흘러야지 같이. 같이 흘러가야죠. 배를 띄워야 한다. 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그때는 민심을 타고 민심의 흐름에 맞춰서 가다 보면 도달할 수도 있고 못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최종 결정식이 좀 미뤄두려고 해요. 네. 그래서 대중들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성남시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들을 보면서 기대를 더 구체적으로 갖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죠. 예. 저는 정치에서 특히 대의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직성과 신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주인인데 국민 다수의 의견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잖아요. 대리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의민주주의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인들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네, 정보민주주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발달한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그걸로 매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아주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게 바보예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아니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소리 했다 그래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도리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약속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사기쳤다는 게 인정한 거잖아요. 저는 첫째로 작은 규모긴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을 제가 90%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공약 이행률이 제일 높아요. 아주 단순하죠. 지킬 수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지 않는다. 시민을 속이지 않는다. 시민을 속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지킬 수 있는 거라면 최홍력을 다해서 지킨다. 다른 핑계 대지 않는다.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하나 보여주려고 했죠. 그래서 꽤 성공했고. 두 번째는 능력이죠. 경영 능력이라고 보통. 그렇죠. 뭐 사실 공약을 낸다고 해서 경영을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시 살림을 통해서 또 성남 FC라고 하는 시민구단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이제 경영 능력 같은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도자라고 부르기 좀 싫은데 어쨌든 리더의 제일 큰 덕목은 용기와 결단이죠. 지도자가 리더 영어로 하면 리더인 거고 같은 용기와 우리나라는 좀 지도자 그러면 뭐 지도하는 사람 네, 같은 기분이 좀 그래. 좀 더 권위적으로 보여서 한 리더 좋습니다. 리더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죠. 강력한 추진. 그다음에 결국은 그걸 받침하는 철학과 의지.
이게 없이 뭐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이 엄혹한 현실을 넘어가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야말로 좀 혁명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득권 세력들의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오면 늘 어쩌면 질문 받으셨을 것 같은데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말고 존경한다고 할까 아니면 모델로 생각한다고 할까 뭐 하여튼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 있으신가요? 뭐 많죠. 뭐 영역별로도 많은데 뭐 어쨌든 저는 가깝게 김구 선생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 한 줄로 왜? 선 굵은 삶. 아. 저는 그런 삶 좋아해요. 아, 선 굵은 삶.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누가 저보고 되게 진보주의자 아니냐 또는 좌파 아니냐 그러면서 좌파 진보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세상이 상식적인 세상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기여한 만큼 돌려받고 나쁜 짓 하면 처벌받고 말이에요. 응징하고 그런 다음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똑같이 살고 이런 기본적인 질서가 갖추어진 사회를 만드는 게 꿈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돈 많고 힘센 게 장땡이에요. 온갖 나쁜 짓 하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냥 그들이 계속 이 사회를 지배해요.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 같으면 네 같으면 안 했겠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싸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싸대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처형당에 마땅한 그렇죠. 지시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단단한 사회가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했을지라도 미안하다고는 최소한 말하는 사회가 그렇죠. 되니까 친일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거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상응한 책임도 묻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너 같으면 안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예를 들면 뭐 위안부를 뭐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질 않나.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 한번 친일, 뭐 부패, 독재 이 잘못된 그 과거는 확고하게 한번 청산해줘야 된다. 한번 걷어내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뭐 나도 좀 뭐 해볼 만하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한테도 가능하네. 사법고시 합격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구나. 라고 믿어진 사회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은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한 번 재벌은 영원히 재벌. 근데 시장으로서 뭐 개혁을 하고 시정을 끌어가더라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 뭐 국정을 끌어가도 그런데 결국 일은 관료들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어떤 오해 또는 어떤 관료가 통제 가능하겠냐? 네, 이런 의구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거는요. 근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기우예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요, 뭐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직업 공무원들이고 이 직업 공무원들의 최고의 꿈은 승진과 좋은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신상필벌 분명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잘하면 칭찬하고 승진시켜주고 좋은 자리 보내고 못하면 응징하고 이게 확고하게 정립되기만 하면요. 예상 가능한 공정한 인사. 하면 공무원들은 즉각적으로 이 최고 책임자, 인사 책임자의 시선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뭐 때릴 필요도 없어요. 그걸 보통 사람들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비하하기도 하는데 공무원들을 예를 든다면 엄청난 권한을 가진 큰 조직이잖아요. 로봇 태권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뭐 근데 문제는 로봇 태권부의 헤드에 철수가 들어가냐 영희가 들어가냐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거기서 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를 보면 그 헤드에 누가 들은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뭐 무정부 같아요. 아니 손팔 다리에 지 마음대로 놀고 있죠. 왜냐하면 그 헤드에 있는 사람이 지휘를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성남시 공무원들도 그 이전에 8년 동안 매간 매직하는 아주 저열한 조직이었거든요. 사무관 승진하면 5천만 원, 또 6급 승진은 3천만 원. 그래도 예측 가능한 조직이었군요. 공정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는데 일 안 하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돈 줘서 승진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 신경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1년 6개월 정도 제가 공정하게 인사하고 저는 신상 필벌을 확고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의심이 좀 심하게 들면 좌천 정도가 아니라 하다못해 쓰레기 매립장에 뭐 선별 시키로도 보내고 징계 외에 아주 가혹하게 하죠. 근데 잘하면 철저하게 승진시키고. 근데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되고 외부 외압에 의해서 인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몇 차례 경험으로 보여주고 인사 청탁하면 불이익 주고 또 좌천시켜버리고요. 예를 들면 뭐 어디서 유력한 사람이 전화 오고 그러면 제가 반대를 하거든요. 이제는 아예 청탁도 안 와요. 이재명한테 하면 불이익 입는 거 진짜 역효과. 역효과.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보여줬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딱 지나니까요. 완전히 제 뜻에 따라 정말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움직인 조직이 됐어요. 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조직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친절하고 빠르고 열성적이고요. 그러면 관료를 통제 못했다라는 건 소위 말해서 리더가 무능한 거네요. 당연하죠. 리더가 관료들을 통제를 못했다는 건 관료한테 놀아놨다는 얘기인데. 놀아놨다는 거죠. 그건 자기의 철학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거나 휘둘릴 정도로 뭐 강단이 없거나 그런 거죠. 장관들 중엔 그런 모델들 많잖아요. 왔다가 그냥 휘둘리다 가고. 장관 위에 대통령이 문제죠. 그렇죠. 네. 장관한테 힘이 실리면 절대로 관료들이 장관한테 안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시장님께서 지금 다 장관이 광화문에서 핫빠지니까. 광화문에서 이제 그 단식. 단식하는 동안에 시청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걸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시장님이 그 디테일을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정.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고 이제 무턱대고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이 저 사람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요령을 부려야지. 데리고 놀죠.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알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필요해요. 업무 장악력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시시콜콜한 것들조차도 관심 갖고 챙겨야죠. 공무원들이 장난을 못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아마 그 청취자들이 고향에 내려가면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귀향하실 혹은 뭐 그럴 분들에게 추석에 관련된다고 할까요? 뭐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고식적이다. 그래도 그런 말이 사람들 듣고 가면 좋아해. 그렇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1인 1표주의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편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정치 권력을 우리가 원하는 집단으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걸 어떻게 바꾸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사람들은 결국은 최종 판단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한때 광주 사태의 폭도들을 비난하면서 가해자 이론이 돼서 그들을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가 바뀌는 순간에 제가 그 가해자들을 향해 싸우는 투사가 됐죠. 또 그런 사람들이 저밖에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조금씩 바뀌어서 결국 87년 거대한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을 겪게 되고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87 체제, 직접 민주주의 체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 체제를 만들어냈죠. 그 큰 변화도 결국은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교정에서 사복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유인물 50장, 100장씩 뿌리고 감옥을 간. 그때 유인물 50장 뿌리면 징역 1년이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주장,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주변에 많이 알리고 또 가족들한테도 알리고 친구한테도 알리고 카톡 친구한테도 알리고 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데 친구들한테도 중요한 정보 이런 거 있네 한번 봐라 라고 자꾸 정보를 전달해 주는 활동을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엄청나거든요. 네. 제가 SNS 대통령이라는 애칭도 붙여주고 SNS 미쳤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제가 살아가는
생존 수단이에요. 살아남는. 네. 조중동이니 뭐 중앙 뭐 KBS 방송사 뭐 이런 이런 데서 네. 이재명을 칭찬합니까? 맨날 어떻게 하면 그렇죠. 저 죽일까 이런 연구만 아니 하고 무시하거나. 네. 뭐 무시도 좋지만 사실 공격하죠.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살아남은 수단이 SNS입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주변에 많이 알리고 또 많은 또 친구들이 주변에 알리고 하니까 요즘은 저한테 사실을 왜곡한 공격을 하지 않아요. 박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도 뭐 저한테는 요새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주변의 정보 전달 노력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이번에 당 대표 선거에 무슨 권리당원 3만 6천 명이 운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들 3만 6천 명 만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5만 명 못 만들겠습니까? 특히 정보라고 하는 건 내가 카톡 친구 또는 뭐 트위터, 페이스북 친구를 1,000명씩 만들자. 지금부터 마음 먹고 내가 하는 얘기 전달해 줄 거. 그런데 그렇게 1,000명씩 만든 사람이 그 사실은 한 두세 달만 한번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1,000명이 생겼다. 같은 입장의 사람이. 네네. 그럼 100만 명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간지입니다. 내가 웬만한 일간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000명씩 한 사람이 10,000명이었다. 10,000명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많지도 않고 10,000명이면 방송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금 SNS와 네트워크가 발달한 현대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요.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커요. 전에는 우리가 언론의 지배를 당하는 놀아나는 대중이었다면 대상들이었다면 이제는 각자가 1인 방송국, 1인 언론을 가진 주체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노력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예를 더 들면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자주 그런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기사를 보면 이재명 나온 기사를 봤다. 예를 들면 그럼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라. 그렇죠. 공감 한번 눌러주라. 댓글 한 개만 써주라. 댓글에 좋아요 한번 눌러줘라. 근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2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200명이 눌렀다. 그러면 댓글 많은 뉴스 1등입니다.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럼 당연하지. 맞아요. 그거 그렇게 참여 잘 안 넘지 해요.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1,000개씩 했다 누가 한 사람이 2개 있어가지고 500명이 했다. 그러면요 맨날 다음 네이버의 메인 뉴스입니다. 그러면 그 뉴스가 또 수백만이 보는 재생산되잖아요. 그럼 내 주장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소수이고 힘은 셉니다. 대신에 이 사회의 이 기존 시스템 제도를 고쳐서 이익을 볼 현재 이 비정상 체제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수예요. 이 다수가 가진 힘은 적은데 합치면 절대량은 훨씬 많은 거죠. 작은 실천들을 합치면 힘이 센 소수를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믿고 실천하느냐죠. 하냐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네. 이재명의 추석 메시지 간단하고요. 작은 실천하자. 작은 실천하자. 고향 이 방송 그냥 듣지 마라. 이 방송 들을 때 100명에게 전달해라. 고향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사촌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되게 그게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재밌는 사람이다. 클릭 한번 하기.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내고 이재명 추석 메시지는 SNS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의 유언처럼 했던 얘기랑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있지 마라 제발 무기력하지 말고. 영화되면 담벼락 소리라도 쳐라. 그러니까요. 제가 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떨어진 뒤에 아마 그러니까 88년이겠죠?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울 시민 하나만 있었으면. 그 당시 이게 기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요새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매체가 유일하게 사실상 유일하게 이제 활자 매체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이제 그다음에 방송이 있었고 서울 시민 관제 신문이었고 그리고 보지도 않는 신문인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그때에 비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현재 미디어의 폭력적 혹은 폭압적인 상황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방송 그냥 듣지 마시고 전파해 주십사 하는 게 이재명 시장의 요청입니다. 제가 조선일보 그 신문 그
배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신문 하나 보면 뭐 그 자전거 주고 뭐, 네. 20만 원 상품권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신문 보는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현금을 20만 원씩 주고 신문을 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는 주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친구 한 명 들려서 거기다가 정보를 주면 조선일보 신문 한 부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도 단위 일간지 있잖아요. 지방 일간지 이런 데가 유료 구독 부수가 보통 3만 뭐 5만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밖에 안 되죠. 근데 그 3만 5만 명이 그럼 다 보냐? 그 많은 신문량 중에 특정 정보를 볼 가능성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렇죠. 안 되죠. 겨우 몇천 명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력 지방 일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에 내 친구를 10,000명 만들었다. 뭐 거기에 필요한 뭐 주장에 관한 정보를 기사를 쫙 깔았다. 이러면요 웬만한 유력 일간지 하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작지만 엄청나게 의미 있는 거다.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10,000명, 10만 명 정도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페이스북 하면서 열심히 안 했고 또 누가 친구 하자 그러면 그냥 외면하고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명 늘려야지.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반성을 하고 이번 추석에 우리 이재명 시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하여튼 작든 크든 간에 구체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실천. 나라도 바꾸고 우리의 운명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덜 미안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요. 이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무기력하지 않는, 않고 네. 작은 실천이 가지는 엄청난 힘. 정말 나비의 날개짓이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기에 좋은 계절이 또 추석이기도 하네요. 모처럼 저는 이제 네, 이번 추석 시즌에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오다방에 2번 출연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석에 돌아가시면서 아무래도 돌아가다 보면 내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까? 혹은 뭐 우리나라 훌륭한 정치가 누구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인데요. 또 한국 추석이라는 게 그리고 부추겨요 언론도 그런 얘기 하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시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다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또 이재명의 꿈은 무엇인지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다음 대선에 정말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답이 이번 2주 동안의 얘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 여러분이 요청했던 게 단지 이재명을 지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SNS에 친구 하나 맺는 과정 또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한국의 민주주의 또 한국의 정당 그리고 한국에 나아가서 한국의 정치를 바꾸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또 우리 정말 진짜 바쁘신데 네, 책임도 막중하시고 우리 이재명 시장님 뭐 저희가 작은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저희 방송을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시민들이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 당장 이번 추석에 내가 뭐 했으면 좋은지 추석 지난 다음에 또 친구만 맺으면 안 되잖아요. 관계를 유지해 가고 나누고 같이 성장하고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손으로 지키는 일종의 의병운동 아주 좋은 말씀이었고요. 그런 걸 나누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추석 지가 예전에 이 방송 들으실 분들 많으시니까. 모든 변화는 변방에서 시작된다. 네. 좋습니다. 모든 변화는 변방에 시작된다고 추석 메시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방도시의 시장님. 근본적 변화는 원래. 재밌네요, 그 말이요. 지금 변방에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송편도 변방부터 붙여야 송편이 붙는 거군요. 원래 주류 기득권자들이 주셨다고 바꿉니까? 절대로 안 바꾸죠. 그렇게 하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